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가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요.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양육비가 적절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저 이상한 변호사는요, 2010년도에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에 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논문을 썼고요. 공청회에 참석해서 발제도 했고 인터뷰를 하는 등 양육비 문제에 직접 깊이 관여를 해왔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공표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요, 14년도에 개정되고 17년도에 개정되고 이번에 2021년에 개정이 돼서 여러 차례 손을 보며 현실적인 양육비 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변경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 세 번째, 양육비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는데 양육비는 일단 정해주나요? 실제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무조건 차등해서 책정하나요? 양육비를 가중하거나 감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2022년 변경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준의 양육비 산정 기준 원칙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요, 양육비 액수가 전체적으로 증액됐고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양육비 가중, 감산 요소를 보완해서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족관계가 부모와 만 16세 딸 하나, 그리고 만 8세 아들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은요, 세전소득으로 엄마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아빠는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과 월 2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딸 아이는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표준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표 보시면서요, 설명드리면 부모 합산 소득이 150만 원, 180만 원, 20만 원 합산해서 350만 원이 되고,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 딸의 표준 양육비는 122만 7천 원,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95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 총액은 두 개의 합산액인 218만 6천 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해서 양육비 총액을 정하는데, 아까 딸아이에게 치료비가 월 40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가산 요소로 고려돼서 258만 6천 원 이하에서 양육비는 결정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 양육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분담 비율의 기준은 소득 비율에 따라서 엄마는 350분의 150, 아빠는 35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되는데, 비양육친인 아빠의 양육비 분담액은 258만 6천 원에다가 350분의 200을 곱한 대략의 액수인 147만 7천 원이 양육비 액수가 됩니다. 세 번째, 양육비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으면 학력, 경력, 자력, 과거 임금 수준 등 재반 사정, 각종 통계 자료를 참작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모아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는 있는데요. 예컨대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한 서울가정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소득의 범위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등 모두 합한 소득을 소득이라고 보고 세액 전 소득이 기준이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직장을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정해주나요? 양육비를 정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일단은 정하고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서 나이 구간별로 차등 책정이 되나요? 양육비를 청구할 때 양육비 산정 기준표처럼요, 나이 구간별로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한데 법원이 구간별 청구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무조건 구간별 지급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일단 차등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부모의 재산 상황, 재산이 많으면 가산되고 적으면 감산되겠죠? 거주 지역, 도시에서는 가산되고 농촌에서는 감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한 명 자녀인 가정에서는 1.065 비율, 즉 6.5% 정도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약간 감산해서 78% 정도로만 받는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가정이 있죠.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 특이체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들면 가산되는 요소로 작용하고요. 고액의 교육비 문제 많이들 논의되는데요.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합의했거나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 일방이 개인 회생 절차 중인 경우 있는데요. 그때는 감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각자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은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요.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